회상과 난 알아요를 들으며 간식 카트 기다리던 기차 여행, 머리 깎으며 WWF 보던 이발소. 중년의 그가 부르니 진짜 회상이?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며 며칠 전 밤늦게 그렇게 우연히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어요. 김성호 회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멈췄어요. 1980년대 말 학교 끝나고 라디오 볼륨을 키우던 그 시절, 딱 그 시간대에 어김없이 흘러나오던 노래가 있었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처음 듣는 순간부터 크게 꾸미지 않은 창법, 잔잔하지만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음색, 그리고 그 노래의 제목은 회상. 김성호라는 이름은 당대의 화려한 스타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누군가는 발라드를 화려하게, 누군가는 폭발적으로 부를 때 김성호는 마치 속삭이듯 그저 이야기하듯 노래를 했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남았어요. 그 사람의 노래는 추억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현재 유튜브 영상 속 그는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고 머리숱은 조금 줄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가 시작되자 그저 목소리 하나로 공간이 멈추더군요.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 순간 나는 20살을 다시 만났고 내 첫사랑도 어렴풋이 떠올랐고 언젠가 사라진 편지 한 장의 문장들이 노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그의 표정을 보게 되었어요. 한음 깊게 눌러 부르는 그 모습 속엔 시간이 묻어 있었어요. 한때 주목받았던 시절, 잊혀졌던 순간들,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외로움과 기다림, 그 모든 걸 그는 노래 한 줄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노래 가사. 예전엔 그냥 슬프고 감미로운 발라드였던 가사가 지금 그의 목소리로 들으니 진짜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처럼 들렸고 가사가 훨씬 더 깊게 와닿았어요. 이제는 중년이 되어 노래 안에 본인의 인생이 녹아있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보다 더 진실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린 자주 말하죠. 그땐 참 좋았지. 근데 진짜 그 시절을 꺼내는 사람은 김성호처럼 그걸 가슴에 담아 노래로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세월을 살아낸 자만이 가진 고요한 울림 같았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그의 이름이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다시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김성호라는 사람의 힘이죠. 영상이 끝나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댓글창을 내려보니 누군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노래는 나한테 편지를 쓴다. 정말 그랬어요? 혹시 당신도 그 시절 회상을 들으며 누군가를 그리워했었나요? 김성호의 노래가 당신의 마음도 살며시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회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아직 추억을 노래할 수 있으니까요. 난 알아요. 첫 소절의 충격. 1990년대 초반 라디오에서는 늘 발라드와 트로트만 흘러나오던 때가 있었죠. 비슷비슷한 멜로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갈망하던 마음, 그 답답한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은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서태지는 원래 헤비메탈 밴드 신화위에서 베이스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룹이 해체되고 나서 새로운 음악을 찾아 나섰고 당시 막 들어오던 미디 음악에 매료되었죠. 실험을 거듭하던 그는 결국 양현석, 이준호를 만나 운명처럼 그룹을 꾸리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 뚜렷한 역할을 맡았어요. 서태지는 노래와 작사 작곡을 책임졌고 양현석과 이준호는 보컬과 안무로 무대를 채워 넣었죠. 1992년 그들이 난 알아요를 들고 데뷔 무대에 올랐을 때 사실 처음 평가는 썩 좋지 않았어요. 심사위원들조차 낯설고 혼란스러워했죠. 그때 가수 전영록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롭긴 한데 평가는 시청자에게 맡기겠다.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로 남아있어요. 결국 그 선택은 옳았고 시청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으로 답했죠. 그 순간부터 한국 음악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낯선 랩과 강렬한 비트, 자유로운 춤과 패션. 그전까지는 없던 소리였고 그래서 더 신선하고 짜릿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돌려듣곤 했어요. 그들의 변화는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헐렁한 힙합 바지, 커다란 후드티, 스냅백과 액세서리들, 그리고 당시에는 생소했던 스노우보드 룩까지 무대 위에서 선보였죠. 넉넉한 바지와 화려한 점퍼, 보드복 같은 스타일이 곧장 10대들의 옷장으로 들어왔고 길거리마다 퍼졌어요. 무대에서 입었던 옷이 바로 다음날 거리의 패션이 되고 교복 위에 그대로 따라 입던 학생들도 많았죠. 한국에서 힙합, 스트릿 패션, 스노우보드 룩이 젊은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출발점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 나는 추억도 있어요.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 3집을 거꾸로 들으면 피가 모자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이들끼리 한창 시끌시끌하게 떠들던 기억도 있죠. 그만큼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노래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던 문화였던 거예요. 특히 컴백홈은 더 특별했어요. 갱스터 랩 스타일의 집으로 돌아와 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실제로 집을 나갔던 청소년들이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해요. 음악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온 국민이 함께 느낀 순간이었죠. 이후 발표한 곡들은 늘 시대와 맞닿아 있었어요. 교실 이데아는 획일적인 교육 현실을 비판했고 시대 유감은 기성체제에 대한 저항을 담았어요. 한 곡 한 곡이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청춘의 마음과 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물론 충돌도 많았어요. 방송에서 금지되기도 하고 검열에 걸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존재를 특별히 아끼고 응원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그를 지지한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독대 자리에서 격려를 하기도 했어요. 대통령과 아티스트가 서로 교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다 1996년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이 있었어요.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팬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은퇴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끝없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창작의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려왔기에 그만큼 더 지쳐 있었던 거겠지요. 짧은 4년이었지만 그 시간이 한국 대중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돌아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은 K-팝의 시작이었어요. 아이돌 그룹의 모델, 강렬한 무대와 패션, 자작곡 중심의 음악, 그리고 조직적이고 열정적인 팬덤까지 오늘날의 K-팝 DNA는 이미 그때 다 심겨져 있었던 셈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난 알아요의 첫 소절만 들으면 우리는 금세 그 시절로 돌아가곤 해요. 헐렁한 점퍼 하나를 교복 위에 걸치고 친구들과 테이프를 돌려 들으며 자유를 꿈꾸던 순간들. 서태지와 아이들. 그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이전과 이후를 가른 기적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뮤직비디오에서 흑백 화면 속 서태지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헬기에 올라타 천천히 우리 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한 시대와 작별을 고하는 듯한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그 시절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참 반가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우리 같이 오래된 이야기들 하나씩 꺼내보아요. 이번엔 절대로 안 놓친다.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기차 통로를 달그락거리며 지나가던 작은 카트, 그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던 삶은 계란, 사이다, 오징어, 주황색 그물망에 담긴 귤까지. 어릴 적 기차를 탄다는 건 마치 소풍처럼 설레는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까지 가는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기차는 느렸고 시간은 넉넉했죠. 창밖 풍경을 오래 바라볼 수 있었고 출출한 속을 달래줄 간식도 함께였어요.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의자 사이를 비집고 달그락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간식 카트가 등장하는 그때였어요. 삶은 계란은 노랗게 쌓여 있었고 사이다는 시원해진 채로 우리를 기다렸고 또한 귤은 망 안에서 잘 익어 있었습니다. 오징어는 신문 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마치 나 좀 사줘하고 말하는 듯이요. 하지만 늘 고민이었어요. 언제 불러야 하지?
지금 부르면 너무 이른가?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등을 지고 있으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죠. 눈이 마주치면 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조마조마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괜히 사이다 마시지 마라, 화장실 자꾸 가게 된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톡 쏘는 사이다의 유혹을 참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계란 하나 까서 노른자와 흰자를 반씩 나눠 먹고 사이다 한 모금으로 입안을 씻어낼 때의 상쾌함.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느낌이 떠오릅니다. 오징어를 먹으면 손이 끈적해졌고 귤 껍질은 비닐봉지에 따로 모았어요. 아버지는 종이컵 커피 한 잔을 꼭 사서 천천히 음미하셨죠. 그렇게 하나둘 먹다 보면 기차는 어느새 대전쯤 지나 있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그 음식들에서 볼 수 있는 홍익회라는 글자가 무엇인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 시절 기차 안에서 먹던 간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낯선 목적지로 향하던 두근거림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 풍경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새마을호가 경부선 전 구간을 5시간, 무궁화호는 8시간 넘게 걸렸기에 기차 안에서 간식을 사 먹는 게 당연했어요. 여행의 일부였죠. 그 긴 시간 속에 달콤한 음료와 짭짤한 오징어 한 입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KTX로 이동하게 되면서 2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하죠. 도시락을 꺼내기도 전에 도착해버리고 굳이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일까요? 기차는 더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왠지 여행은 덜 설레는 것 같아요. 가끔 무궁화호를 탈 때면 그 느린 속도와 긴 여정 덕분에 문득 그때 그 카트가 떠오릅니다. 달그락 달그락. 어디선가 계란 냄새가 퍼지고 사이다 뚜껑 따는 소리. 귤 껍질 향이 은은히 맴도는 극한한.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기차 안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풍경도 기차도 음식도 변해갔지만 그때 내 마음에 새겨졌던 그 기억만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살짝 노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그때 그 기차 이야기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헐크 호건이 셔츠를 찢던 순간 WWF 프로레슬링을 보며 쾌감과 아쉬움을 느끼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헐크 호건이 셔츠를 거칠게 찢어버릴 때 금발 머리를 뒤로 넘기며 소리 지르는 모습은 마치 진짜 슈퍼히어로 같았어요. 그 반대편에는 전사 같은 근육질의 워리어, 번개 같은 달리기로 링을 종횡무진하던 그의 에너지는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언더테이커. 저승사자처럼 검은 모자와 코트를 걸치고 느릿느릿 걸어 나올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반면 뱀을 몸에 감고 나오던 스네이크맨. 뱀을 꺼낼 때마다 온 동네 애들이 비명을 질렀죠. 경찰 복장을 입고 등장한 빅보스맨.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제압했고 옷에 달러 문양을 새긴 달러맨. 교활한 미소로 링을 지배했죠. 그리고 원색 레슬링복을 차려입은 미스터 퍼펙트. 언제나 기술이 깔끔해 완벽하다는 찬사를 받았어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나요? 야, 우리도 해보자. 친구들끼리 WWF를 보고 나면 꼭 따라했어요. 집 안방 바닥에 이불을 깔면 금세 레슬링장이 되었죠. 서로를 로프에 반동시키는 흉내를 내고 뒤집어 눕힌 뒤 큰 소리로 1, 2, 3를 외쳤어요. 이긴 뒤에는 헐크 호건처럼 손을 몇 바퀴 돌리다가 뭘 듣는다는 듯이 귀에 손을 대기도 했죠. 새로 본 기술을 한다고 친구 팔 다리를 꼬기도 하고 서로 맞춰보며 기술을 연습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WWF 오락도 기억나세요? 2명을 골라 팀을 짜고 2대2로 하는 게임. 상대방과 양손을 맞잡으면 버튼을 더 많이 누르는 사람이 힘싸움에서 이겼죠. 그때는 오락기가 부서질 정도로 힘껏 눌렀어요. 캐릭터가 많이 맞아서 힘이 다 떨어지면 우리 팀과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하러 가다가 잡히면 영락없이 지곤 했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 시절 WWF의 열기는 지금도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그 시절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떠올리게 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WWF 추억도 들려주세요. 어떤 선수를 가장 좋아했는지, 어떤 기술을 따라했는지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두피를 스치던 그 바리깡의 쾌감, 은색빛 바리깡이 두피를 스치던 그 촉감, 멀리서 보면 빨강, 파랑, 흰색, 삼색 등이 빙글빙글 도는 이발소, 그 불빛은 마치 저를 부르는 신호 같았어요. 문을 열면 거품 냄새와 스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얀 면도 거품의 부드러움, 그리고 남자다운 향. 의자에는 면도 받는 손님들이 반쯤 누워 있었죠. 하얀 거품을 수염에 잔뜩 올리고 날카로운 접이식 면도칼로 쓱쓱. 어쩜 저렇게 안 베이고 매끈하게 면도를 할까? 신기했던 기억. 창가 쪽으로 비치는 삼색 등을 바라보다 뒤쪽을 보면 맥주 회사 여자 모델이 사진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던 그 미소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면 손때 묻은 키높이 판 위에 앉고 흰색 보자기 같은 걸 목에 두른 뒤 베이지색 통 안에 있는 거품을 머리 주변에 발라줬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뒤통수와 귀 옆을 스칠 때면 등골이 오싹했죠. 바리깡으로 옆머리와 뒷머리를 쓱쓱 정리하던 아저씨. 전기식이 아닌 손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수동식 바리깡이었어요. 두피를 스치는 촉감이 시원했고 가끔 머리카락이 씹히는 순간은 움찔했지만 바리깡이 두피를 누르듯 머리를 깎기 시작하면 마치 마사지를 받는 듯 기분이 좋아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곤 했죠. 바리깡이 끝나면 다시 빗질을 한 다음 빗으로 머리를 정렬하며 가위로 앞머리, 윗머리, 뒷머리를 잘라주셨죠. 머리가 끝나면 하늘색 타일이 촘촘히 박힌 조금 넓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겨주던 아주머니. 바가지로 물을 척 부어 헹군 뒤 샴푸 거품을 꾹꾹 눌러 마사지해줄 때면 온몸이 사르륵. 마지막 헹군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흐를 때 그 시원함이란. 머리를 다 감긴 후 수건으로 머리끝까지 털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에 스킨과 로션을 덜어주셨습니다. 남자답고 시원한 향이 머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개운하게 만들었죠. 지금은 찾기 힘든 그 시절의 이발소. 삼색 등의 빛, 문을 열 때 스치는 냄새, 키높이 판의 감촉, 바리깡의 촉감, 달력 속 미소, 시원한 물줄기, 그리고 스킨 로션의 향기까지.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발소 추억은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볼게요.